어쨌든 간에 판결이 선고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자리를 잃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개인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잃어버린 건 임기 5년 중에 1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물론 명예가 있지요. 뭐 수치스러운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 이 불명예는 본인으로서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불명예를 어떻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부질없는 하나의 역사의 큰 눈으로 보면 그것도 뭐 대통령 한 거는 틀림없으니까 대통령으로는 올라간다. 대통령이란 이름이 지워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 이게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란 이름은 남습니다. 다만 가로치고 파면됐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분이 잃어버린 거는 임기 1년하고 불명예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잃어버린 건 누굽니까? 나라예요. 왜?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요. 재판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믿을 수 없게 되면은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돼요. 신뢰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재판을 해도 진 사람들은 다 어이구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니 뭐 뻔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만 그렇게 했어. 다 똑같은 법관들인데 뭐 형사재판도 그렇지 뭐 아유 민사재판도 그렇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재판권 뭐하러 하는 거냐 그거. 저도 내가 잘못했다고 승복 안 해요. 이겨도 부끄러워. 저건 뭐 어떻게 돈 쓰고 이겼나? 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판결에서 패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예요. 사법부. 사법부는 생명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인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법관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5천만이 다 봤잖아요. 엉터리 재판하는 걸. 그러면은 우리나라 법관들은 그야말로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나 법관이야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구 참 똑같은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패자는 사법부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나라에 피해가 가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왜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이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나이 든 사람들이. 아유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그냥 승복해야지. 그건 뭐 김평우 변호사 말 듣고 말이지 전부 다 저렇게 속아가지고들 막 태극기 들고 나와서 어이구 불쌍해. 저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뭐 속였습니까? 제가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속여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는 이득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 돈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는 건 뭡니까? 이 나라가 사법부가 망했고 나라의 신뢰가 무너졌고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는 망하는구나 하는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나라에 잃어버렸다,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정말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거는 사실은 변호인으로서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분이 구속됐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변호인으로서 청와대에 가서 두 번인가 세 번 뵙고 사저에 가서 마지막에 떠나오기 이틀 전에 찾아뵙고 한 번 뵀습니다. 네 번을 뵌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날 3월 14일 날 제가 뵈러 갔을 때 사저로 삼성동 사저로 찾아갔을 때 뭐 신문에 보니까 제가 뭐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다는데 그거는 소설이고 그럴 리가 없지요. 저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만나시고 정말 제가 참 그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청와대에서 세 번 뵀던 그분보다 삼성동 사저에서 마지막 뵀던 그분의 모습이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사저에 갔을 때 그분이 정말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완전히 청와대에서 뵐 때는 오히려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이분이 어떻게 이걸 버티시겠나, 오래 못 버티시겠다 하고 제가 걱정을 했어요. 건강이 너무 나빠 보여서. 유폐 생활을 몇 달을 하시니까 아주 그냥 지칠 대로 지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막 완전히 병색이 얼굴에 있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속으로 참 걱정을 했는데 삼성동 사저에서 정말 대통령직위를 다 벗어던지고 사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삼성동 사저에서 뵌 그분은 얼굴이 정말 편안하시고 밝으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도 누구를 원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살았던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구나. 대통령 직위를 잃었는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대범하게 누구 하나 원망하시는 말씀도 안 하고 변호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검찰을 원망하지도 않고 법관을 원망하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오니까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또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내가 20년인가 몇 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냥 청와대에서 계셨던 4년이 제가 볼 때는 참 그렇게 행복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청와대에서 떠나서 오히려 사저에 오시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라고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저에서 걱정하신 거는 딱 한 가지. 며칠 뒤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걸 좀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구속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구속될 거라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 변호사는 어떻게 하나,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좀 변호사로 선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시는 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몸이 아파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제가 돌아가서 좀 몸을 좀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잘 계십시오.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났는데, 며칠 뒤에 제가 여기 LA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뵙고 결국 2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분이 구속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분은 사실 대통령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야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야가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끌어내려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선거 치러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를 이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소원 풀었으니까 더 이상 무슨 권력도 없고 대통령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그냥 뭐 아무 힘도 없는 저 불쌍한 여인을 뭐 하려고 구속하겠나. 저는 소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이야 되겠냐. 또 구속될 것 같지도 않아. 뭐 사유가 아무리 법적으로 따져봐도 구속될 사유는 없으신데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탄핵재판소 판결문 보면요. 국회가 탄핵 사유로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게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에 뭐 어디가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뇌물죄 770억 그 두 가지예요. 그 나머지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뭐 정보를 뭐 최순실한테 줬느니 뭐 돈을 좀 벌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줬느니 뭐 계약권을 따줬느니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는 마이너한 사건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큰 사건들이 다 인정이 안 됐잖아요. 탄핵 재판에서는. 탄핵 재판에서는 엉뚱하게 딴 사유 가지고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큰 거 다 빠져나갔으면은 뭐 검사들도 이제 뭐 그거 받아들이고 조그마한 거 그거 가지고 뭐 구속까지 되겠나? 그 구속 사유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느닷없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 무슨 목적이지? 이거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구속을 했을까? 아니 대통령 자리 뺏었으면 쫓겨냈으면 쫓아냈으면 됐잖아. 그런데 뭘 또 구속을 해 사람을?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를 뺏은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숙제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 저들이 노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깨끗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어코 770억이라는 먹지도 않은 돈의 뇌물범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길래 그거로 구속영장을 만들어서 구속한 거예요. 왜 그럴까? 먹지도 않았는데 왜 뇌물로 구속을 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사예요. 역사.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대통령 역사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결국 하야로 쫓겨나시고 하와이로 망명 가셔서 5년 동안 병석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피살됐어요.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뇌물 2천억 이거로 종신징역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나중에 사면은 됐다고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역시 똑같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대통령은 딱 3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이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현철이가 수십억의 뇌물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법관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한 거는 책임을 물었습니까? 김영삼한테.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삼형제가 뇌물을 전부 먹고 법원에 재판 받았잖아요. 측근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유죄 판결 받고 뇌물죄로 다 수감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수억의 뇌물을 받고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도 멀쩡해. 자, 박근혜 대통령만 없애버리면 뇌물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소에 넣어버리면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깨끗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이들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이 3사람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단 1사람밖에 없어요. 이들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은 아무개다. 그 역사를 만들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를 쫓아낸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속을 해서 뇌물죄로 감옥소에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은 여러분도 짐작이 갈 거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목적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박근혜 잠깐만요. 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그러면 왜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요거는 제가 법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건요, 유죄 판결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교도소 가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비록 가는 장소는 비슷할지 몰라도 구속된 사람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려면 유죄 판결이 나야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사 과정이에요. 조사 과정. 수사 과정이고 재판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은 구속시키지 않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만일에 구속을 시켜버리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무죄를 투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쉽게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검사는 매일같이 불러 제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지금 검찰이 하는 것처럼 낮에는 조사 안 하고 밤에만 불러서 밤잠을 안 재우고 조사를 해야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들 중에서 조사받아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만일에 미국에서 밤샘이 조사를 했다? 여러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손해배상으로. 변호사가 맡아서 소송해주고 몇십만 불 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구속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보석이라는 거. 보석은 청구를 해서 보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석은 법관이 반드시 보석을 붙이게 돼 있어요. 미국 헌법에. 구속 전제 조건이에요. 다만 무슨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아주 위헌범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 범죄, 특히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살인범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서 강력범이나 위헌범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범은 절대로 구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뇌물은 경제범이거든요. 뇌물을 가지고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도 구속.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사유를 제가 보니까 이재용이를 구속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거야. 사유가.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최순실이도 구속됐고 안종범이도 구속됐고 이재용이도 구속됐으니까 공범자가 전부 구속됐으니까 너도 구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유예요. 영장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참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구속의 평등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웃지 마세요. 제가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구속의 평등이라는 말은요. 좌파 진보의 최고 학자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신문에다가 쓴 구속 사유입니다. 돈 없는 사람만 구속되고 돈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안 된다. 평등하게 구속해야 한다. 정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공산주의 국가인가? 구속의 평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는 불구속의 평등만 있는 거예요. 불구속은 원칙이에요. 구속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속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학자란 사람이, 진보 학자란 사람이 신문에다 공개적으로 글을 썼어요. 뿐만 아니에요. LA에 있는 어느 라디오 회사에, 라디오 방송사에 20몇 년간 부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재용 삼성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건 때인데 전화로 저한테 질의를 하면서 구속이 돼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속이 돼야 된다니. 돈 없는 사람만 구속되고 재벌은 구속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은 미국에 몇 년 사셨어요?
40년 되죠. 그래요.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구속했으니까 돈 있는 사람도 구속돼야 된다고 미국에서 그렇게 재판합니까? 이 양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미국은 선진국가잖아요. 에?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은 한국식으로 해야죠. 한국식은 뭔데요? 다 구속하는 거죠. 정말이에요? 선생님, 그건 한국식이 아니라 북한식입니다. 대한민국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과 법관들은 북한의 헌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북한의 헌법을. 의식구조가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단 예외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미국의 헌법을 찾을 때가 딱 한 번 딱 있어요. 자기가 구속됐을 때, 자기 파가 걸렸을 때, 그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미국 헌법을 들먹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몰라요. 한명숙 씨라고 있었어요. 좌파 쪽의 총리. 그 양반 뇌물. 그것도 아마 금액이 꽤 많았던 거로 기억해요. 한 10억은 넘었던 거로 기억해요. 그 양반 구속한다고 그랬을 때 온 신문에 좌파 진보 언론 변호사들이, 민변 변호사들 다 선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불구속의 원칙이다.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온 신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글을 발표했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막 거품을 물더라고요. 민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미국을 보십시오. 어디 구속을 합니까? 총리를 어떻게 구속합니까? 야, 그러던 그 사람들이, 그 학자, 그 법률가, 그 신문,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구속의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구속되셨지만 억울하시다는 건 분명하고, 그분이 구속됐을 때 제가 느낀 심정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당신은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 대통령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바쳤어요. 제1권은 한영검 씨에게 바쳤고, 여사에게만 바쳤어요. 3권은 남자에게 바쳐야 되겠죠. 이것이 현재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법률가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만 제가 그날 구속되신 다음 날인가 제가 LA에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구속이 저들의 패배의 시작이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낙동강 방어선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반격을 해서 9.28 수복대처럼 서울을 다시 찾고 조국을 다시 찾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확신합니다.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감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확실한 이유와 논리가 있을 때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느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6개월간의 소위 격변, 탄핵, 정변, 이 격변의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다 잃은 것만 보이죠. 진 것만 보이죠. 그렇죠. 지금 많은 시민들은, 태극기 시민들은 실망 또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굉장히 희망에 벅찼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은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번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집회는요, 또 이 운동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이 운동의 주체는 의외로 6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가) 아니에요. 40대, 5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가 이 태극기 애국 운동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번 태극기 애국 시민의 운동은 SNS를 통한 운동입니다.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런 제도권 언론에 의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SNS를 통한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SNS는 20대, 30대, 40대들의 놀잇감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스포츠, 연예, 춤 이런 거 볼 때, 또 친구들하고 히히덕 농담할 때, 소식 전할 때 쓰던 도구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 애국 시민들의 SNS는 60대, 70대가 사용하는 SNS가 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독립된 인격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야말로 제도적 언론의 노예가 된 거예요. SNS는 제도적 언론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제도적 언론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패시브 리시버예요.
주는 거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SNS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자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각을 한 60대, 70대, 80대가 있고 한쪽에는 아직도 자각을 못하고 그 제도의 언론의 노예로 잡혀있는 젊은이들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60대, 70대, 80대가 지적으로 젊은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SNS는 그 콘텐츠가 저급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미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보는 SNS는 정치, 법률, 철학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콘텐츠가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자가량의 긴 글을 읽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지금 불과 한 센텐스도 안 되는 그만 보고 있어요. 지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나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 이기는 겁니다. 60대, 70대, 80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 더 긴 센텐스를 읽고 있고 더 높은 콘텐츠를 읽고 있는 한 젊은이들보다 우리가 더 지적으로 우위에 섭니다. 이거는 중대한 혁명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시절에 60대, 70대, 80대가 젊은이들보다 더 지적으로 우위에 섰던 적이 있겠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탄핵 정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보수 우파는 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껏 모여봤자 예비역 군복 입고 나와서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그러한 안보 대모나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진보 좌파들은 무슨 핵을 반대한다, 뭐 어쩐다, 어젠다가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관념이 진보 좌파는 지적으로 우수하고 보수 우파는 지성적이지 않다. 그냥 힘만 과시하고 돈만 과시한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태극기 애국 집회는 이것을 역전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보수 우파들은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너네들은 법을 어기고 너네들은 거짓말을 하고 너네들은 정의를 모르는 비겁한 놈들이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리와 정의의 편이다. 이거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을 하시고 1950년 6.25를 겪고 하면서도 사실 상하탑 속에서는 연예계에서는 또는 문화계에서는 소위 진보 좌파가 인텔리전트로 행세를 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수 우파는 국방이나 담당하고 경제나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하드웨어 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역전이 생긴 겁니다. 보수 우파들은 이제부터 법치를 외치고 있어요. 자유민주 다음에 오는 것이 최고급의 가치가 법치입니다. 이게 제일 완벽한 거예요. 이 법치를 이제 보수 우파가 쥐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정의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불법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역전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보수 우파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너네들은 이 나라에서 기생충같이 나라의 권력이나 탐하고 이득이나 보려는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법을 우기고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그러한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는 너희들이 없어도 된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의 과정이 보수, 진보, 좌파들의 소위 지난 3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문화계를 지배하고 법조계를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면서 키워온 그 결산이 오늘 이 시점에서 극에 달해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역사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저들은 전혀 부도덕한, 불법한, 인간적으로 몹쓸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 적어도 우리같이 깨달은 사람들의 눈앞에는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정국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순교자가 되신 겁니다. 본인이 희생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보수 우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진보 좌파의 허상을 깨달은 거예요.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탄핵이 끝났으면 끝났어야 될 왜 태극기 애국 집회가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저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제 이야기 들으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오시는 건 우리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리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에 관련해서 대단히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무력으로 이것을 응징해서 제재하겠다 하는 결의를 전 세계에 확실히 밝힌 거 아시죠? 그분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불과 3개월 안에 선택한 첫 어젠다가 북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과시나 협박 아니에요. 20년, 30년 묵었던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응징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이 급박한 이 상황을 다 모르고 텔레비 신문은 온통 철수냐 제일이냐 하면서 누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차 아니 누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그게 나라가 망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이 폭격되어 방았다 또는 북한이 공격당했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잡혀갔다 또는 도망갔다 그 뒤에 올 상황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북한의 체제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한다면 남한의 종북 좌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닥친 겁니다. 대선에 눈이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대통령 될까? 도토리 키재가가 앉아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입니다. 저들은 눈을, 코를, 입을 밑으로 받고 그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하늘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어느 방송사하고 기자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마치 조선 말기 일본, 중국, 러시아가 조선 반도를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있을 때 조선의 양반들이 벌였던 권력 투쟁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때 재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은 선거에서 오늘은 1%, 내일은 2% 하면서 따지는 그 잔잔한 놀이는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초연금 10만 원 더 주냐 안 주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공짜를 많이 주냐? 네가 더 공짜를 많이 주냐? 무슨 그런 싸움 아닙니까? 나라를 키우자는 거예요? 통일을 하자는 겁니까? 큰 이슈는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애들 장난치고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대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처한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선배로 또는 어른으로 남아있도록 기억되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투쟁합시다.